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퀴사업 평가사라고 하고요. 이제 GS 1기 1주차 시작했습니다. 일단 강의 시작하기 전에 강의 계획서부터 한번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기 강의 계획입니다. 저는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바퀴사업 평가사라고 하고요. 질의응답은 문자, 카톡, 대면 상담 모두 가능하니까 학원 측으로 연락 주셔서 상담 약속 잡으셔도 되고, 문자는 010-8048-2780 저장하셔가지고 카톡 또는 문자 주시면 됩니다. 일정은 총 12회고요. 매주 토요일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100분인데 1기까지는 70점 출제하기 때문에 70점을 100분 동안 최대한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교재는 그리고 아무거나 봐도 상관없으신데 제거 총론 강론 교재 보시거나 그 다음에 나눠드리는 프린트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네, 강의 목표, 강의 계획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스터디 방식은 분량은 70점이죠. 말씀드린 거 한 60에서 70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범위는 총론, 강론, 전범위에서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채점 반칙은 연계랑 동일하게 첨삭해드리고 있고요. 플러스 이번에는 등급 채점이 들어갑니다. 등급 채점은 뭐냐? 사실 지금 70점이기 때문에 이제 점수별로 채점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등급을 A, B, C, D로 나눠서 점수를 드릴 거고요. A는 고득점이 가능한 답안으로 쓰셨다 하면 A, 평균 이상 득점 가능한 답안이다 하면 B, 그 다음에 과락은 넘었는데 평균보다 조금 떨어진다, 한 45에서 40에서 45 정도, 이거는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하다. B는 이 정도만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는 이렇게 쓰면 무조건 과락이다 입니다. 그래서 보충이 많이 필요하다가 D입니다. D. 채점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문제 풀고 문제지 안에 최대한 고민이나 궁금한 점을 퀘스천으로 좀 줄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기 스터디의 목표예요. 0기까지는 이제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고 형식적인 부분을 많이 했었죠. 0기 때는 형식적인 부분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목차 잡는 연습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1기 때는 뭐를 하냐? 0기 때 했던 거를 무조건 다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할 건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이 목차를 조금 더 완벽하게 잡자. 사실 완벽이라는 단어가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이거 뜻은 뭐냐면,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일단 목차는 잡을 수 있게끔 하자. 무조건 잡자, 목차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목차 유형화가 되어 있다면 무조건 목차는 잡을 수 있습니다. 일단 목차를 잡고 안에 2줄이든 3줄이든 어떻게든 쓰시면 점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예 안 쓰고 제출하시는 분보다는 무조건 이렇게 써서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론 시험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더 나아가서 이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암기. 뭘 암기하냐? 전체적인 것보다는 조금 필수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은 지금 1기 때 많이 암기하는 걸로 하시죠. 왜냐면은 암기량이 정말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암기를 좀 해놔야 나중에 암기 부담이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필수 개념, 그 다음에 내용, 이렇게 이 정도는 암기를 하자. 딱 이것만 하면 됩니다. 사실 1기 때는. 그래서 모르는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목차 잡는 방법 터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번에는 블라인드 시험이죠. 0기까지는 오픈북이었습니다. 그
그다음에 블라인드 시험을 통해서 총론 강론에서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상황들, 의, 내용 등을 암기하는 것을 일기 때는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기 스터디 학습 방법입니다. 총 12주차로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매주 진도 범위가 있어요. 그냥 무작위로 출제하진 않을 거고요. 그 진도에 맞게 출제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가지고 해당 진도에 맞는 부분을 기본서를 통해서 좀 회독을 많이 해주시고,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하는 의 및 내용은 GS 1기에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인이 보는 기본서나 그다음에 만약에 만드는 서브 노트가 있다면 기본서나 서브 노트를 단거나 해야 됩니다. 단거나. 제가 말하는 단거나는 뭐냐면, 내가 서브 노트를 만들기 싫다 하시는 분도 충분히 안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기본서를 단거나 해야 된다. 기본서 단거나는 뭐 기본서가 보통 한 300페이지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회독을 해나가면서 지울 거 지우고, 그다음에 뭐 형광펜을 치든 볼펜을 치든 해서 내가 빠르게 핵심 개념을 읽고 넘어갈 수 있도록 책을 단거나 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책에 좀 없는 내용, 수업 중에 새로 배운 내용들, 그것도 필기를 적재적소에 잘 해두시고, 이거의 최종 목표는 주 1회도 가능하게. 본인의 암기력이 너무 뛰어나면 사실 통으로 책을 외워도 되지만, 저는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암기력이 좋은 편은 아니어서.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주 1회독을 무조건 했습니다. 예를 들면 페이지가 300페이지다 하면은 이걸 5일에 나눠서 하루에 60페이지씩 매일 읽었어요. 매일. 이제 문제 푸는 거 뭐 이런 거 별도로 이론은 기본서를 계속 회독했습니다. 저는 서브 노트를 만들어서 하긴 했지만, 그래서 뭐 시험 보기 한 6개월 전부터는 거의 주에 1회씩은 주 1회는 무조건 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회독수가 쌓이다 보니까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모르는 문제는 나와요. 그래도 내가 기본서에 있는 내용만 다 숙지하더라도 모르는 문제에 대한 웬만한 대처는 다 가능합니다. 공부는 이렇게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기까지는. 강의 계약표 같이 보시면, 이번 주는 감정평가의 2회, 그다음 2회와 그다음 감정평가의 절차 원칙 쪽에서 냈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각각 낼 건데, 이거 보고 준비를 해오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기타 사항으로 필요에 따라서 단원이 조금 혼합돼서 출제는 될 수 있다. 이게 무조건 단원을 다 떨어뜨려서 낼 순 없어요. 이론이라는 게 다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단원이 조금 혼합돼서 나올 수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계획은 이 정도까지만 할 거고요. 이제 또 어느덧 1기예요. 1기 끝나고 또 2기 끝나고 3기 끝나면 시험인데, 지금 이제 동차하러 많이 가셨을 거예요. 이제는. 왜냐면 이제 동차를 준비해야, 동차 하시는 분들은 이제 1차를 좀 제대로 준비해야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론을 잡고 하는 거는 너무 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론은 사실은 이 강의는 동차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돌아오셔서 몰아서 들으시거나 자료만 다운받아서 한번 답안지 정도 보거나 목차 정도 잡는 연습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1차 최대한 올인하셔서, 이게 1차를 떨어지면 진짜 답이 없어요. 또 내년도 동차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무조건 1차를 붙으셔야 돼요. 이번에 열심히 준비해서. 1차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1차가. 그래서 지금은 1차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다시 갔다 와서 GS는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참여를 하면서 이제 실력을 끌어올릴 때 지금 이 1기는 그때 가서 풀어보셔도 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문제부터 같이 좀 보고 넘어가시죠. 그냥 바로 이걸 넘어가 될 것 같아요. 문제 1입니다. 조금
당연한 문제죠. 직업윤리가 나와. 직업윤리. 이게 몇 번 출제가 됐었는데 출제가 될 때마다 뭔가 사회적으로 평가사가 무리를 일으킨 경우가 있는 경우에 직업윤리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업계 경쟁이 어쩔 수 없이 점점 심화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평가사는 그래도 매년 배출이 되고 있고 먹거리는 조금씩 줄어들면서 좀 보통 과다한 경쟁 때문에 매년 조금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평가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전문직도 비슷하겠지만 평가사는 유독 더 사회적인 혼란과 파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정평가사는 좀 직업적인 특성이 약간 반공익적인 성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주는 일들을 하거든요. 보상평가라던가 표준지평가, 경매평가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가사 업무를 하게 되면은 많은 유혹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만 이 자격증을 내가 불법적으로 이용하면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또 판결이 났지만 그 전세 사기 관련해가지고 결국 실형을 받으신 분이 계시죠. 가족 전체가. 그래서 이 직업윤리는 언제든지 또 출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출제가 돼서 직업윤리 적어라 하면 이 내용은 좀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4번까지는 필요 없고 1, 2번 정도는 무조건 내가 암기는 되어 있고 이걸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이제 뭐 이론적인 건 다 물어봤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뭔가 지금 직업윤리 관련된 규정들의 뭔가 모호성,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평가사들이 좀 더 직업윤리 잘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같이 보면은 일단 감정평가사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이론적인 근거와 법률적 근거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그러니까 토지보상법 68조 2항의 토지 소유자 추천제와 관련하여 그럼 또 동업자 간에는 뭘 지켜야 되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논하시오가 나왔습니다. 일단 문제 물음 1부터 보면 직업윤리가 강조되는 이론적 근거, 그다음 법률적 근거, 그다음 3번 공인 전문인으로서의 직업윤리에 대해 물어봤고요. 물음 4에서는 토지 소유자 추천제의 의미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일단 1에서 3은 설명하시고 문제로 보시면 돼요. 웬만하면 지금 설명 4번이 논하시오죠. 논하시오는 설명하시오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기본서에서 본 내용을 충실하게 누구보다 잘 분량을 최대한 늘려서 잘 써주시면 고득점이 가능하고요. 논하시오는 기본적인 개념 및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논하라고 했으니 나의 어느 정도 판단사항이나 나의 의견이 조금 더 가미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을 같이 보면 단순 설명형과 논술형의 혼합 유형입니다. 혼합 유형. 그렇죠? 설명하시오, 논하시오. 그래서 1번 감정평가사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이론적 법률적 근거를 설명하고는 단순 설명형으로 보면 되고요. 기본서의 내용을 충실히 암기해서 서술하면 되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추천제와 관련한 동업자 간 지켜야 할 직업윤리의 중요성을 논하라고 했었죠. 이 부분은 이제 감칙, 실무기준, 협회윤리규정상 윤리의 내용을 근거로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적인 내용을 근거로 해야 돼요. 본인의 논리적 견해를 서술하면 됩니다. 즉 설명하시오는 교재, 법령 내용 중심으로 개념이나 내용을 정확히 서술하면 되고 논하시오는 주어진 쟁점에 대해서 근거를 들어 자신의 견해를 좀 논리적으로 펼쳐주시면 됩니다. 논점 분석입니다. 보다 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밑에 좀 달아볼게요. 일단 물음 1은 감정평가사의 직업윤리가 왜 필요한지 이론적 배경을 물어보고 있고요. 따라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자체의 필요성, 기능 등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써주시면 됩니다. 왜 직업윤리가 필요한지, 직업윤리가 필요한 이유는 감정평가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감정평가가 사회에서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업윤리까지 필요한지를 끄집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물음 2에 관련 법령상 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제시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법률적 근거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관련 법령상 윤리랑 관련된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건 다 암기사항입니다. 물음 3은 공인 전문의로서의 직업 윤리에 대해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자칫 보면은 물음 1과 좀 유사해 보일 수 있는데 약간 서술의 초점이 다릅니다. 물음 1은 직업 윤리가 강조되는 이론적인 근거. 그러니까 왜 직업 윤리가 필요하냐? 너 알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물음 3은 그럼 공인 전문의로서는 어떤 직업 윤리가 있냐? 지켜야 돼.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주면 됐던 문제고요. 마지막 물음 4는 내가 물어볼 거 다 물어봤어. 1, 2, 3에서.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궁금했던 거에 대해서 네가 답을 해줘. 토지 소유자 추천제가 뭐고 해당 제도가 왜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제도의 취지가 지켜지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직업윤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왜 직업윤리가 중요한지를 고민해서 제시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목차의 수는 총 15개. 제가 그랬죠. 그냥 배점에 0.5 곱하고 서결 빼면 된다. 그러면 본문의 내용은 13개죠. 꼭 13개를 할 필요는 없어요. 뭐 12개에서 많으면 14개, 15개까지 이 사이에서 본인 재량껏 하면 됩니다. 그래도 너무 적게 하는 것보다는 딱 이 정도가 적당하다. 이 이상은 본인의 암기 양과 그 다음에 얼마나 빠르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피지컬적인 능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 내가 정말 빨리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목차 더 잡으셔도 되고, 굳이 내가 너무 힘들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빨리 쓰는 게 힘들다 그러면은 딱 이 정도. 사실 이거보다 손이 더 느리다 하면은 조금 더 줄여도 되긴 합니다. 대신에 키워드들은 다 들어가야 돼요. 내가 이것도 쓰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쓰겠어 하면은 키워드라도 어떻게든 어디 목차에든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예시답안 한번 보시죠. 일단 목차부터 일단 보통 탑다운으로 쓰시면 된다고 했죠. 아니면 배경 설명을 해주시거나. 물음 1 이론적 근거 물어봤죠. 직업윤리가 필요한. 그러면 감정평가의 필요성에 따라서 근거를 대시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기능에 따라서 근거를 대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가 가진 전문성에 따라서 대시면 되고, 그다음 4번 감정평가의 사회성과 공공성에 따라서 근거를 대시면 됩니다. 물음 2 법률적 근거죠. 제가 수업 때 설명했지만 이 4개만 외우면 된다. 감정평가법상 어떤 게 있고, 감칙상 뭐가 있고, 실무기준상 뭐가 있고, 협회 윤리규정에는 뭐가 있고. 이건 다 암기사항이에요. 대신에 이렇게 유형화해서 외우면 금방 외워지죠. 이거 통으로 막 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3번 공인 전문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물어봤으니 3번에서 각각 목차를 잡아서 직업윤리를 설명해 주시면 되고, 4번에서는 토지 소유자 추천제가 뭐고, 동업자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및 중요성. 그리고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문제에서 보면은 중요성에 대해서 논하고 나왔는데 이 물음에만 초점을 맞추면 중요성이라는 멘트가 빠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든 이거는 잘 캐치해서 써야 됩니다. 여기 아니면 결해서 써주던가, 뭔가 그래도 중요성에 대해서 논하라고 나왔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셨다가 써야 되는데, 너무 물음에 빠져가지고 이 물음만 보고 쓰신 분들은 이 중요성 논하시오 부분을 약간 배제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디테일은 본인이 계속 공부하면서 살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답안지 같이 보시면서 감정평가사 직업윤리란, 일단 직업윤리의를 좀 써줬어요. 왜냐면 직업윤리의 쓸 데가 없어요. 제가 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내가 어떤 기본적인 의의를 쓰고 싶은데 목차화 시키기엔 목차가 너무 꽉 찼다 하면은 서에서 풀어주시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감정평가의 직업윤리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활동을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관계법령에 의한 재규정과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할 전문인으로서의 행위규범을 의미한다. 감정평가는 그 자체로 정책적, 경제적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 공공성에 의해 필연적으로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요구되고 있다. 배경적인 내용이죠. 물음 1. 이론적 근거입니다. 감정평가가 왜 필요할까요? 감정평가. 우리는 부동산을 보통 평가를 하는데 부동산 시장 자체가 불안정 경쟁 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를 어느 정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직업 윤리가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의 일부분을 대체를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직업 윤리가 없다면 시장이 더욱더 혼란해지겠죠. 지금보다. 그러면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 윤리가 필요하다. 기능. 감정평가라는 게 세 개의 기능이 있죠. 정책적, 경제적,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경제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감정평가라는 게. 그래서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요구되고 있다. 간단하죠? 감정평가가 뭘 하고 있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직업윤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다음에 전문성입니다. 감정평가는 시험을 봐서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고도의 지식, 경험, 판단력을 필요하는 전문 분야입니다. 전문 분야고 감정평가사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요구됩니다. 그쵸? 전문 자격을 가진 감정평가사는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고 그 역할을 공정하고 책임있게 수행해야 한다. 그쵸? 간단하죠? 이것도 넘어갈게요. 사회성 공공성입니다. 감정평가가 가진 사회성과 공공성이 매우 크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일단 평가사 제도가 국가의 행정적 요구에 의해서 일단 시작됐어요. 보상 때문에. 본질적으로 사회성과 공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동산 활동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평가 활동은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우리는 평가사 시험 준비하니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사회적 신뢰와 공공성을 일단 유지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사실 대부분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결이 다른데 그 결을 잘 포인트를 찝어서 잘 외워주시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쓰다 보면 내가 위에 썼던 말을 또 쓰고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것만 좀 피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물음입니다. 법률적 근거. 일단 평가법상 보면 의무랑 책임으로 나눠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의무에는 성실 의무, 비밀 엄수, 명의대여 금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수료 규정 더 많은데 이건 책에서 한번 본인이 외우고 싶은 거 위주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책임으로는 민사상, 행정상, 형사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세 개 나눠서 외워주시고 민사상에는 손배, 행정상에는 징계, 과징금, 과태료 있고 형사상에는 벌칙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의무, 책임 있고 책임 안에는 민사, 행정, 형사 있습니다. 각각 몇 조 어떤 건지는 암기해 주셔야 돼요. 감칙상에는 이것도 간단해요. 능력을 벗어난 업무 수행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해관계에 있는 감정평가 금지한다. 2개 외워주시면 되고요. 실무기준에는 뭐가 있냐? 기본윤리랑 업무윤리로 나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윤리에는 품신청보, 품위유지, 신의성실, 청렴, 보수기준 준수. 그 다음에 업무윤리로는 의불비, 의뢰인에 대한 설명, 불공정 감정평가 회피, 비밀준수 있다. 간단하죠? 기본윤리, 업무윤리, 품신청보, 의불비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협회 윤리규정입니다.
협회 윤리 규정에는 윤리 강령, 일반 윤리, 직무에 관한 윤리, 의뢰인에 대한 윤리, 회원 상호 간 윤리, 협회와의 윤리, 보수 기준 준수 윤리, 교육 및 자기개발 윤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앞글자를 따시든 하셔서 외워주시면 되고, 이 안에 내용도 엄청 많아요. 그건 한번 협회 윤리 규정을 한번 다운받아서 봐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는 있나 싶어요. 내용이 너무 디테일하다 보니까. 대신에 저 안에서도 쓸 말이 생각보다 많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물은 3. 공인 전문인으로서의 직업윤리. 평가사는 공인이며 전문인입니다. 두 개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일단 공인이 먼저 보면은, 공인은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 일단 해당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의 정도는 무조건 써주셔야 한다고 했죠. 감정평가사는 보상, 표준시 평가 등 공적 결정의 근거가 되는 평가 업무를 수행하여 공인으로 강조될 수 있다. 따라서 공인으로서 공정성, 중립성을 위해서 감정평가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불공정 감정평가를 피해야 하고, 이게 직업윤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익상 직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수행해야 된다. 공인의 적어주고, 평가사도 공인이다 적어주고, 그럼 어떤 직업윤리가 있는지 적어주고, 이렇게 적어주면 서술적으로는 흠집이 별로 없죠. 항상 서술은 말이 돼야 됩니다. 일단 전문인입니다. 전문인은 특정 분야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됐고, 그럼 감정평가사도 전문인이고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하고, 그러니까 법이 정해져 있는 방법으로 평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편향 왜곡된 이론에 대한 사용을 금지해야 됩니다. 내 주장이 맞다고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평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 추천제의 의의입니다. 이게 약간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였죠. 토지 소유자 추천제라는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선정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 법인 등을 선정하는 제도로 68조에 근거한다. 보통 협의보상 때는 삼복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도 추천, 시행사 추천, 소유자 추천. 그때 토지 소유자 추천을 토지 소유자 추천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 적어줬으니, 그럼 동업자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는 뭐가 있고, 이 토지소유자 추천제에서 이 직업윤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적어주면 됩니다. 동업자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일단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평가는 대표적인 복수평가입니다. 그래서 동업자가 직업윤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동업자가 불공정 경쟁을 하면 안 되고요. 수주를 해오려고 막 가격을 높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내 보상받는 토지의 가격을 최고로 높여줄 수 있는 평가사가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수주해오겠다고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보상금을 내가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동업자가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비방을 해서도 안 됩니다. 뭐 소유자나 시행자한테 가서 저 평가사 뭐 일 못한다, 저 법인 별로다, 뭐 이런 식으로 비방하는 겁니다. 또한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서 평가를 수행해야 됩니다. 삼복수라 그랬죠. 내 의견이 맞다고 내 의견만 주장하면 끝이 없어요. 서로 상호 존중을 하고 서로 의견 교환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야 돼요. 보상은.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럼 왜 중요하냐? 이거 논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좀 써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위에서 썼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일단 토지 소유자 추천에 따른 복수평가는 일단 정당보상 실현을 위해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죠. 일단 토지 보상은 정당보상이 원칙이죠. 근데 한쪽만 추천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편향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사업 시행자는 최대한 보상을 적게 주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를 좀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업자가 직업 윤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동업자가 직업 윤리를 지키지 않고 토지 소유자 추천제가 있어도 동업자가 직업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사실 이
토지 소유자 추천제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결에서는 좀 내용을 요약해 주시면 됩니다. 감정평가의 사경정 기능은 사회가 고도화되어 복잡해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평가사는 공인 전문인으로서 직업 윤리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감정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이를 잘 지킬 필요가 있다. 뭐 당연한 내용이죠. 하지만 이렇게 좀 간단하게 결은 적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감정평가사의 업무 영역 중에 가치평가 업무가 있고 그다음 컨설팅 업무가 있다고 했었죠. 이 양자를 비교 설명하는 문제였습니다. 20점이었고요. 문제 유형 분석부터 해보면 일단은 어떤 형태의 문제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논점 파악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금방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읽어보고 일단 비교 설명 동그라미 쳐놓는 거예요. 이거 비교해 설명하는 거구나. 그럼 머릿속에 내가 유형화시킨 패턴이 나와야 돼요. A 설명, B 설명, 어떤 기준점을 잡고 A, B를 비교. 이러면 끝이죠. 목차는. A 설명, B 설명, 비교 기준 잡고 A, B 비교. 이런 식으로 목차에 대한 유형화를 시키는 겁니다. 논점을 좀 분석해 볼까요?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 항상 순서는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문제 유형이 먼저 분석하고 논점이 먼저 분석하고. 일단 물음이는 문제이죠. 문제이. 제가 총론 수업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감정평가 컨설팅의 구분에 관한 연구라는 학술지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걸로 출제를 했습니다. 협회에서 마련한 감정평가사와 컨설팅 보고서의 구분 기준 이거에 대해서 좀 서술해 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목차는 20점에 0.5 곱하면 10개 서결 포함이니까 8개만 본문에 써주시면 되죠. 넘어갈게요. 같이 내용을 한번 보시죠. 예시 목차부터 그냥 대목차에서 두 번째 가치평가 업무와 컨설팅 업무 일단 비교 두 번째. 그래서 1번, 2번, 3번 A 설명, B 설명, 양자 비교 끝났죠? 그래서 가치평가 업무의 종류가 뭔지, 그다음에 컨설팅 업무의 컨설팅 업무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정도 앞에서 다뤄주시면 되고요. 실수하는 점이 가치평가 업무, 컨설팅 업무에 대해서 너무 많은 개념을 앞에서 목차시키는 거예요. 이게 목차 8개밖에 안 돼서 물어보는 거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둬야 됩니다. 물어보는 거에 많은 비중을 둬야 된다. 그죠? 양자 비교는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 내가 뭐 A를 가지고 기준점을 잡고 설명을 하셔도 되고 B를 가지고 잡아도 되고 아니면 다른 뭔가 기준점을 별도로 잡아도 됩니다. 저는 다른 뭔가의 기준점을 잡은 거예요. 보면은 목적, 업무 목적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고서 양식 측면에서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고서 내용에서, 그 다음에 보수는 또 어떻게 측정되고 있는지 이거 기준으로 비교를 한 겁니다. 양자를. 그 다음에 결. 간단하죠? 감정평가사의 업무 영역은 가치평가 업무랑 컨설팅 업무로 구분되고 가치평가 업무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대부분의 업무는 가치평가 업무에 편중되어 있으나 이 부분이 중복된 것 같아요. 감정평가법인 등의 대부분의 업무는 가치평가 업무에 편중되어 있으나 사회경제의 발전 등으로 컨설팅 업무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뭐 이하 양자의 비교 설명하도록 하겠다. 뭐 이 정도 설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비교입니다. 가치평가 업무는 저희 그냥 평가하는 그 모든 평가를 가치평가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정평가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업무로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다음에 종류 및 근거입니다. 감정평가법 10조에는 감정평가 법인 등의 업무를 명시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주된 가치평가 업무로는 표준지 공시지가, 보상, 국공유지 취득처분, 자산재, 소송, 경매, 담보평가 등이 있다.
종류, 법적 근거 다 했죠. 그리고 의의입니다. 컨설팅 업무는 부동산과 관련된 재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이나 결론을 제안하는 과정으로 감정평가 컨설팅과 일반적 컨설팅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류로는 비경사토연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경제 기반, 토지 이용, 비용 편익, 타당성, 현금흐름 분석 등이 있다. 감정평가와 달리 컨설팅에 대한 용어는 감정평가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법 10조의 6에서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그 다음에 7회 토지 등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을 컨설팅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정도만 암기 잘 해주시고 양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목적 측면, 목적이 좀 다르죠. 가치평가 업무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것을 목적. 컨설팅은 경제적 가치, 토지 등의 활용 방안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의견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종적으로 가치가 나와야 되고요. 컨설팅 가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고서 양식 측면입니다. 일단 가치평가 업무의 결과는 감정평가서 형태로 발급되고 있죠. 그다음에 그 안에는 감정평가의 산출권과 포함돼야 되고요. 의견, 그 다음에 명세표 등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근데 감정평가서 말고 컨설팅 업무는 컨설팅 보고서 형태로 발급이 되고 있고요. 보고서에는 산출 근거, 결정 의견, 명세표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내용 측면입니다. 가치평가 업무는 현황 기준 원칙, 시장가치 기준 원칙에 따라서 평가가 되고 있죠. 기준 시점에서의 현황 기준 원칙, 시장가치 기준 원칙에 따라 수행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치 추계의 결과가 점추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컨설팅 업무는 일단 조건부 평가가 필수예요. 그리고 감정평가의 산출 근거가 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치 추계도 구간치로 나타내야 됩니다. 가격 범위로 제시돼야 되고 점추정으로 나가면 안 돼요. 점추정. 그리고 기준 시점도 딱 명확하게 언제다 이렇게는 잘 나가지 않습니다. 보통 기간으로 나갑니다. 조사 기간 이렇게. 보수 측면입니다. 일단 저희 가치평가 업무는 감정평가 법인 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수수료랑 실비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감정평가 보수 체계는 법정 수수료라서 하한과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덜 받아도 안 되고 더 받아도 안 된다. 대신에 컨설팅 업무 자체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보수가. 결입니다. 감정평가서와 컨설팅 보고서에 대한 협회의 구분 기준은 이렇게 위처럼 있으나 뭔가 문제점을 한 번 더 제시해 준 거예요.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서 이를 악용하는 등 논란이 좀 있다. 사실 이게 메인이었어요. 그 해당 학소지에.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보수 기준 측면에서 평가서 나가면 일단 무조건 해당 금액을 받아야 돼요. 안 받거나 덜 받거나 많이 받을 수 없는데 이제 영업을 하다 보면 의뢰인이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거 너무 비싼데 좀 어떻게 방법이 없냐 했을 때 컨설팅 형태의 보고서로 나갔던 거예요. 이게 또 점추정치로 그냥 그러니까 평가서인데 이름만 컨설팅 보고서가 덮어져서 나간 거죠. 왜냐하면 보수를 적게 받아도 되고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를 좀 법적으로 좀 명확히 구분해서 법적 근거에 기반해서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컨설팅에 좀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좀 결을 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감정평가 사전심사 제도와 그다음에 사후조사 검토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고 단순 설명형 그냥 문제고 이거는 암기만 하면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단순 설명형은 누가 더 정확한 내용을 빠른 시간 내에 풍부하게 쓰냐가 점수를 나누는 거예요. 나중에 답안지를 채점하다 보면은 대충 쓴 답안지랑 정확하게 암기해서 쓴 답안지 너무 눈에 띄어요. 그럼 점수를 이 사람한테 더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채점하다 보면은. 그래서 정확한 의, 내용 등의 암기가 필요하고 적당한 분량의 서술도 중요합니다. 논점 분석입니다. 1, 2는 각각 사전심사 제도 및 사후 조사 검토에 대한 설명형 문제로
목차를 제가 유형화 시켜 드렸어요. 책에 의, 법적 근거, 목차, 수행 단계, 수행 주체 등을 그냥 목차화하면 끝나는 문제였고요. 다만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감정평가 검토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후 조사 검토랑 헷갈리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총 20점이니까 목차 10개, 서결 빼면 8개 본문을 써주시면 되고요. 물음 1에서 사전심사 물어봤으니까 의, 법적 근거, 목적, 수행 단계 및 수행 주체. 그 다음에 물음 2에서도 사후조사 의, 법적 근거, 목표, 목적, 수행 단계, 수행 주체.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20점 금방이죠, 이거. 같이 보면 감정평가의 결과는 경제 주체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평가 결과에 따라, 그러니까 왜 이게 필요한지 저는 그냥 서에서 들어준 거예요.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 이해 당사자들의 간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감정평가, 사전심사, 사후조사 검토 제도 등을 통해 감정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런 제도조차 없으면 문제가 좀 많이 날 수 있겠죠. 평가 결과에 대해서. 사전심사는 일단 법인에 들어가셔서 나중에 일을 할 때 평가서를 작성하시면 회사 내부에서 일단 사전심사를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는 협회 심사 물건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협회에 올려서 협회에서 심사를 좀 받아야 돼. 그걸 사전심사예요. 그러니까 평가서가 발급되기 전에 적정한지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부 자체 심사랑 외부 심사인 협회 심사, 그리고 보상 평가서 심사 이렇게 있습니다. 3개 암기해 주시면 되고, 법적 근거로는 법인 내부 자체 심사는 평가법 7조 1항, 보상 평가서 심사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16조 4항의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협회 심사는 별도의 법적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도 받아야 됩니다. 사전심사의 목적, 감정평가서 사전심사 제도는 감정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감정평가서 품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사실 이건 어디에도 다 돌려 써도 되는 목적이죠. 사실 다 비슷합니다. 그 목적이. 수행 단계 및 수행 주체. 일단 사전심사 제도는 발급 전에 한다. 단계죠. 그 다음에 법적인 내부의 자체 심사는 같은 법인 소속 다른 평가사가, 협회 심사는 감정평가 심사위원회 감정평가사가, 보상평가 심사는 감정평가업에 종사하는 감정평가사가 심사자 역할을 한다. 보통 이것도 법인 내부 다른 평가사님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규정을 그대로 외우는 게 좋죠. 물음입니다. 사후 조사 검토는 뭐냐? 이거는 뭐가 다를까요? 이거는 발급 후입니다. 발급 후. 이것도 적정성을 조사 검토하는 제도로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표본 조사, 한국부동산원의 평가서 검토, 협회 적정성 조사, 감정평가서 사용자 자체 심사에 있습니다. 이것도 암기해 주시면 좋고요. 법적 근거는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랑 표본 조사는 감정평가법 8조의 46조에 근거하고 그냥 감정평가법에 근거한다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한국부동산원의 평가서 검토는 토지보상법,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원법, 그 다음에 공동주택 분양가격, 분양가 규칙 등에 근거하고요. 그 다음에 협회 적정성 조사랑 감정평가서 사용자 자체 심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목적, 위랑 거의 똑같죠? 그래서 그냥 돌려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미 발급된 이 내용만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성 판단,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근거를 제시하고 위험관리 강화 목적이 있다. 사후 조사 검토의 수행 단계 및 주체입니다. 발급 후, 그쵸?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랑 표본 조사와 부동산원 평가사 검토는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하고 있고요. 3개. 그다음에 협회 적정성 조사는 협회 적정성 심의위원회에서, 그다음에 평가 사용자의 평가서 사용자의 자체 심사는 그 자체에서 하겠죠. 그러면 보통 금융기관에서 보통 해요. 은행은 자체 심사 부서가 있습니다. 내부 조직. 간단하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어떻게 외우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체계를 잡아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깡으로 외우기보다는. 결. 감정평가 사전 심사 및 사후 조사 검토 모두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감정평가서 품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감정평가사는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뭐 평가사가 이게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결을 할 말이 없으면 내주시면 됩니다. 약간 돌려 쓸 수 있는 멘트죠. 네, 오늘 이렇게 끝났고 다음 주 또 똑같이 진도 보고 공부해서 오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